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또 해문 스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여기 김건희 여사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이어서 앙골라 대통령 부부도 방한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결국 상대국의 대통령 배우자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앙골라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 루마니아 대통령 영부인에 이어서 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건지. 음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것만 문제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총체적인 난국인데 네. 대통령실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국민으로서의 모욕감 이게 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만 봐도 그렇겠지만 대통령 부부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도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빠짐으로써 상대당의 배우자 온 건 맞아요. 네. 사진도 빠져 있고 지금 말씀처럼 이거 포함해서 지금 엉망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스님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네. 그 김수영의 시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개하는가? 예, 김수영 씨. 예. 아니 왜 왕궁에 가서 예. 왕들의 그 탐욕과 권력에 대한 분노하지 않고 네. 예? 뭐 간호사가 뭐 못생겼다 뭐 이런 거에 분노하고 네. 신문 배달원이 찢은 신문 집에 넣었다고 분노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김수영이 되게 나는 왜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가 네. 했는데 사실 영부인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한국 외교사에서 별로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고 지칭하는 바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저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라고 보진 않아요. 네. 왜냐면 정상회담을 이게 대통령끼리만 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빼고 왜 김건희는 나오면 나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네요. 안 나오면 안 나왔다 그러는데 저거는 사실 큰 문제예요. 저게 외교적 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영부인이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나온다고 뭐 이게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거나 아니면 비판 여론이 나올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긴 하거든요. 비판 여론은 나오겠죠. 비판 여론, 예.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나오겠죠. 네. 근데 그게 과도한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든 과도한 거예요. 나오길 바라십니까? 나와야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오면은 저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예. 같이 나와야 이제 하는데 저게 시스템 구조의 측면에서 네. 보면 말이에요. 구조를 작동시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영부인이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계속 저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영부인이 나오라는 법도 없고 나오지 말라는 말라는 법도 법도 없는 거예요. 참. 아니 근데 문제가 해외 순방 계속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벌써 5월 5일 어린이날, 네. 가정의 달 행사 등등 대통령 부부가 해야 될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네. 계속 좀 이렇게 두문불출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아닌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좀 이게 안 나오려고 계속 이러는 건가? 네.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좀 예. 욕 좀 먹더라도 용기를 내서 나와야지. 그 영부인은 하야가 없어요. 하얄 일도 대통령은 하야 하나 탄핵이 있지만 네.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 하야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점은 전 5월 19일 날 네. 하암사 네. 봉안법회 참여하면 안 됩니까? 참가하셔야죠. 왜 참가해야 되느냐? 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집권 2년 차 네.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집권 2년 차에 김건희 여사가 박수 받을 일을 전 국민에게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뭐 일단은 저는 이제 개식용 금지법은 예.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개장수들은 박수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일, 소위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은 이거 하나인데 네. 그리고 본인이 기여한 게 맞아요. 네. 어떤 기여를 했냐? 문화재청이 반대해서 못 오는 거 문화재청을 주저앉히는 역할을 하셨으니까. 오시라. 네. 오셔라. 오셔서 또 이게 마침 초파일도 가까웠고 네. 여기서 본인의 시름도 부처님께 이렇게 고하고 네. 국군 융성과 남북 통일, 국대 민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언제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면 이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맞아요. 맞다. 또 자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공로가 있다. 그거 보시니까. 긍정적인 공로가 있죠. 직접 보선미술관에 갔으니까. 아니, 지금 우리 스님이 아까 이제 네. 시스템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뭐 그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시스템을 결국 움직이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인데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통령 군대에서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원스타면 아내는 투스타, 자식은 쓰리스타다. 네, 맞아요. 그것처럼 예. 이게 모든 걸 지금 시스템이고 무엇이고 그냥 본인이 불편해서 나 안 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기의 감정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작동돼야 되는 그 순간에 작동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뭐 자기가 좀 뒤통수 극적극적 하면서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러고 안 나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그거와 다르게 지금 가정주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방송심의 선방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선방이 하면서 이 명품 백,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최철호 심의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데 아버지 인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가정주부가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그걸 결국 징계를 또 MBC 등 중징계를 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정주부, 아줌마, 아주머니 맞나요, 아주머니? 예. 그러니까 말 자체는 틀리지 않겠죠. 네. 아주머니 맞잖아요. 아저씨는 아니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머니 맞네요. 예.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뭐 대통령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편이 되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 이 말을 누구도 그래 뭐 아주머니 맞네 이렇게 끄떡거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진짜 계속 돌아다니는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네. 참 진짜 그렇습니다. 모욕감입니다. 강하게 진짜. 비판 주셨습니다. 가정주부가 받은 건데 네. 왜 이 난리를 치냐. 네. 그게 선방심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둘 다 과도해요. 항상. 네. 그 공격하는 측도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다. 공격을 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아하. 대해서. 그리고 방어하는 쪽도 너무 과도하게 방어를 해요. 아니 아주머니나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그 아니죠. 부분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언론을. 야, 내가 아줌마라고? 내가 가정주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울추의 균형을 누군가가 사회가 맞춰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쪽도 뭐 알겠어요. 뭐 네. 각종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괴물이다 막 하는데 이게 다 약간 과도해요. 과도하다. 양념 너무 쳤어요. MSG 너무 있다. 근데 이건 네. 본인이 자초한 것이니까. 네. 왜냐면 본인이 계속 주목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네. 우리 그 변호사님은 육군이셨죠. 저도 육군 법무참모로 저는 한 적이 공군인데 있습니다. 공군은요. 예. 그 부대에서 최고 지휘관의 아내만 사모님이고 나머지는 다 아주머니입니다. 맞습니다. 사모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네. 근데 육군은 사모라고 합니다. 육군은 장교 와이프들은 다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공군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럽니까? 네, 네. 공군은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투스타, 쓰리스타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군 참모총장의 아내가 있다 그러면 다 아주머니예요. 나머지 나머지 다 아주머니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아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얼마나 이 비하를 한 겁니까? 네. 사모님이지 아주머니라니 큰일 나지 공군에서는.
그러니까 예. 이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는 쪽은 공격하는 쪽이나 특히 방어하는 쪽도 과도해요. 네. 영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도 정말 기분 나쁠 일이야. 물론 취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변호를 해준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해결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좀 이렇게 약간 김을 빼고 저울의 균형을 맞춰주지 않는 한 이게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사소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지금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 과열의 김을 빼기 위해서 좀 양쪽 다 좀 내려놓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는 좀 반대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가정주부 아주머니라면 그때는 또 법률 이름을 갖고 여사를 뺐다고 그렇죠, 그러네요. 징계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법률이에요. 그냥 김건희 특별법 법률인데 그 여사 아니었다고 징계를 또 했었는데 그것도 과하죠. 그러니까. 과한 거 맞죠. 네. 근데 그런 사소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지 나 알다가도 여사가 그때 들어가면 여사라 했다가 지금은 또 아줌마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 간신배들밖에 없어서 그러는 건데 예. 원래 제가 이제 판단하는 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때는 아주머니라고 했다고 어떨 땐 여사라고 안 했다고 그거 가지고 징계를 했다가 징계를 크게 먹이고. 아니, 이거는 진짜 이 악의 화신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면 어차피 선거 방심위도 여권 추천 위원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여권 쪽에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겁니까? 그냥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그냥 좀 나 좀 모르게 넘어가지 왜 자꾸 나를 걸고 넘어져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예. 잘못 사용되는 예를 전통적인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라 그래요. 지록위마. 네. 옛날에 진나라의 승상 조고가 네. 사슴을 갖다 놓고 네. 이게 말이다 말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하는 놈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놈을 처형하면 다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취하면 권력은 쓰러지는 거예요. 지록이마의 현상이에요. 이게 양쪽 다 과절됐다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외눈박이가 되는 거죠. 한쪽만 보고 예.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심각합니다. 둘 다 네.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외눈박이는 이게 방어가 잘 안 돼요. 예. 근데 두 눈을 뜨고 가끔 김건희 여사도 좀 칭찬해주고, 예. 어쩔 땐 강력하게. 그거밖에 칭찬 뭐 안 하잖아요. 사리 얘기만 근데 하시잖아요. 다른 건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할 게 뭐가 있어야 하죠. 아니 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네. 저 말도 동의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 해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화딱지가 나요. 딱지가 난다. 자,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통화 녹음 예전에 대선 때 이 공개했던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죠. 1천만 원 배상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냥 이것도 과도한 거예요. 과도하다. 아니, 영부인인 그 녹취했다는 게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예. 사실 서울의 소리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걸 보도한 게 아니라 보도라는 공익적인 측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돼 가지고 네. 했는데 뭐 보도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어쨌든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뭐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논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해봐야 1,000만 원짜리 손해배상을 네. 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무슨 억대도 아니고 이 소송비와 시간 차비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남지도 않는 이게 소송인데. 아마 몇 억 청구해가지고 예. 1,000만 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 기사 보니까 뭐 소송비는 그래도 뭐 김건희 쪽에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똔똔이 됐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송 비용 자체도 분배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10% 이기면 90%는 소송 비용을 이쪽이 내야 네, 됩니다. 아마 네, 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좀 과하다. 애초에 뭐 서울의 소리가 손해배상이 얼마쯤 된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괘씸죄 너도 한번 당해보라 네.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짜리 소송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열돼 있는 거예요, 다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목사님. 사법부도 네. 지금 어찌됐건 행정부와 입법부는 갈등 혹은 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언제든 그랬고. 근데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사법부인데 네. 사법부조차도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판결을 보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별건으로 수사를 하는데도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 다 받아주면서 구속까지 시키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사법부가 이걸 보고 검찰 당신들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기각을 시키거나 혼을 내거나 뭐 이렇게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면 영수회담 이 부분인데 월요일에 있었던 영수회담 끝나고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 뭐 만났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 대통령의 모습이 예. 김건희 여사가 돋보였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잘했어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요? 왜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이재명 대표가 네. 모두 발언을 세게 하셨거든요. 근데 모두 발언이 이재명 대표는 보통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이게 본인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네. 원고를 들고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 모두의 내용을 정리해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5분 읽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묵묵하게 딴 생각하면서 잘 경청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모습 네. 그거를 연출했기 때문에 또 소리를 듣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언어가 되지 못한 소리를 잘 경청하는 모습을 어쨌든 간에 이미지상 주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방어했다. 그런 칭찬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했을 이렇게 것이다. 했지. 예. 연기 좋았어. 네. 이거였을 것 어쨌든 같아요. 간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 변화 없이 15분간 묵묵히 딴 생각하면서 들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인내심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걸 그때 듣고 있어 제지도 못하고 이랬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15분간 듣고 말겠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회로 전환하자마자 본인이 80%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85%.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는 야, 참 어찌됐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섭고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의 이중성이 무섭다. 왜냐면 다 알려져 있듯이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다른 이야기하면 막 목소리 커지고, 입틀막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쌍욕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야, 15분, 17분을 웃으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견뎌냈다는 게, 와, 대단하다. 대단한 진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비공개 전화하셔가지고는 뭐 본인이 뭐 한참 뭐 종횡무진으로 얘기했다고 우리 종횡무진처럼. 종횡무진을 어떻게 막무가내 얘기해요? 아니야, 막무가내?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 장면에서 저가 인상적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배지를 달고 가셨더라고요. 태극기 배지. 태극기 네. 배지를 다셨더라고요.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뒤에 태극기 앞에 앉아서 맞아요.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도 뭔가 느낌을 주더라고요. 야. 네. 누가 대통령인가? 그러니까 뭐 약간 태극기 앞에서 태극기 배지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저 배석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이도훈 홍보수석인가 네, 이도훈 가 수석. 배석하셨는데 이제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기 맨 끝쪽에 이도훈 예. 홍보수석이 배석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실 쪽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네. 이게 민주당은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근데 이도훈 홍보수석은 보라색 그 넥타이를 매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건데 그래서 저기서 박쥐로 의심받지 않나? 왜 저분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은 보라색 그 박쥐 스파이색 넥타이를 했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도훈 수석한테. 네, 이도훈 수석. 왜 그날 다른 사람은 다 빨간색 했는데 네. 유일하게 당신만 보라색 넥타이를 했습니까? 그 보라색이 통합진보당인 거 아니었습니까? 예전에요. 예전에. 그 남자들은 사실 저도 넥타이 오늘 빨간색이라서 댓글에 왜 자꾸 빨간색 했냐. 이건 사실 정치적 아니면 의사 표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저는 개인적 얘기입니다.
빨간색 있을 때 재판 가면 조금 좋더라고요. 아유, 결과가 예, 아니, 그래서 그건 본인의 그런 선택이니까 개인적 그런 자유신데 예. 저 영수회담은 아마 드레스 코드를 정했던 것 같아요. 정했죠. 민주당은 정하고 파란색, 거예요. 예. 대통령실은 빨간색. 예. 근데 홍보수석은 보라색을 입고 왔을까? 글쎄요. 예. 말 안 듣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렇게 제 눈에 그 대통령실이 하는 것들이 조금씩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엇박자가 나 예, 보인다. 엇박자가 항상 보인다는 나요. 거죠. 예.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그 초파일 날 네. 뭐 카드 보냈는데 네, 조변에 네, 보냈는데 그 성당 엉뚱한 십자가 거잖아요. 해가지고 그 가서 뭐 그렇죠. 사과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문화수석. 그러니까 네. 그렇게 조금씩 뭐가 저 사람들이 뭐가 조금씩 그 안 맞는 게 있어요. 네. 아니면 나는 나중에 잘 봐주세요 그런 뜻일까?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드레스 코드를 정했는데 그게 그 자리에 보라색 넥타이를 했다는 건 좀 의외, 잘 이해가 되지 아니 않아요. 근데 됩니다. 그 저 말이 좋아 회담이지 저 동그란 원탁에 네.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것도 좀 크게 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게 너무 좀 무서워 보이고요. 네. 좀 화딱지가 나고 진짜. 저 뭡니까 저게 테이블이. 작아요, 그죠? 예? 예. 저거 군대 얘기 자꾸 하지만 군대에서도 저 정도는 사단장, 대대장 예, 사무실 같아요. 조금 이제 뭐 예. 연대장이나 좀 위에 그런데 그 단장 정도 쓰면 저렇게 안 하거든요. 공군이 다른데 예. 대대장은 중령급입니다. 중령급 부대장 정도의 사무실.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야기가 네. 너무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15분 한 거를 대통령실의 결례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와 저렇게 작은 원탁에서 맞아요. 앉았다는 게 사실 결례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거를 보면요. 끝나고 나서 사진 찍은 걸 보면 그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뒤에 병풍이 진연도예요. 그게 뭐죠? 진연도는 뭐냐면 아하. 궁중에서 잔치하는 그림이에요. 아. 근데 아니 영수회담을 하면 그거 하면 안 되죠. 영수회담을 하면 네. 뭐가 이렇게 좀 진지하고 네. 뭐 훈민정음 앞에서 찍는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 이순신 장군의 뭐라든지 아무거나 뭐 갖고 와, 아무거나 갖고 와 뒤에 깔았다는 거네요. 그막 풍악을 울리고 예. 그 술 돌리고 같이 막 춤추는 병풍에서 아유. 마지막 기념 촬영했다는 게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했다면 저건 엿먹으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몰랐지 약간 않을까? 저 의전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의전이 안 맞다. 예, 그건 뭐 이재명 많은 대표 사람들이 제1야당 얘기합니다. 대표에 대한 의전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상춘제인가요? 그런 데가 네, 딱 돼 네, 있어요. 네, 제대로 맞습니다. 네. 만날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바꾸고 나서 그것도 좀 안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 짚어보죠. 10일이 이제 취임 2주년입니다. 기자회견 한다고 이제 하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질문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하겠죠. 대통령이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예. 대통령께서 언어를 듣는 게 아니라 언어가 되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던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런 두리뭉실한 두리뭉실한. 예. 하나만 한 소리. 하나만한 얘기, 뭔 얘기인지 모르는 근데 예. 저는 사전 이틀막도 가능할 수 있다. 사전에 문제, 네. 질문 조율한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요번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얘기 나누시면서 참는 거 보면은 이제 작전 바꿔서 네.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기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돌발 상황이었잖아요. 예. 어찌 보면 예측 못했다고 네네.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밑에 참모들이나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컨트롤이 기자회견을? 가능하죠, 네, 문제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질문은 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뭐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어서 그 비서실과 당정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도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모든 얘기하겠죠. 답변 저렇게 답변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요. 15분간 이렇게 한번 해봤다? 가끔씩 이렇게 미소도 지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참 우리나라 뭐 기자님들 잘 실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치고 더 물어야죠.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예, 잘하고 있네. 여기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끌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한다고 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예. 이게 어떤 또 결론이 날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경찰이 명품 가방 그 관련된 최재형 목사 지금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그 진행자께서 뭐 법률 가시니까 더 네. 잘 아시겠지만 경찰의 수도는 뭐 스토킹 혐의가 아니라 뭐 강도를 하든지 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네, 자기 마음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과도해. 과도하다? 예, 왜냐면 최재형 목사를 누군가 고소했다. 네. 그 혐의는 뭐 그래서 수사할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걸로 입건돼서 수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스토킹 혐의로 수사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뭐 어쨌든 간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갚음 무슨 복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공익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이건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는 건 맞지 않지만 네. 근데 이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수사하는 쪽이나 이걸 스토킹 혐의로 수사하기 때문에 경찰이 나쁘다라는 쪽도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토킹 혐의로 누가 고소했으니까 그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하겠죠. 근데 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과하다라는 게 스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 전 국민이 스토킹 범죄자가 될 확률이 생기는 그럴 거죠. 수도 있죠. 왜냐면 진짜로. 카톡으로 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예. 야 내가 내일 모레 집에 놀러 갈게 예. 그렇게 해서 그래 와 했어요. 예. 그런데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기분 나빠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우리 집에 뭐 나 스토킹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럴 수도 된다는 있지. 얘기 아닙니까? 에이, 그렇지는 않고 이제 스토킹 혐의로 수사는 하지만 스토킹 혐의로 기소나 처벌이 되지 않을 물론 거예요. 안 되겠죠. 그 처벌이 되지 않겠죠.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격이나 반어가 둘 다 과도하기 때문에 결코 김건희 여사에게도 좋지 않아요. 아니 뭐 이 스토킹 혐의는 아니죠. 최재형 목사 무슨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 했겠습니까? 좀 과도하게 괴롭힌 거는 있겠지. 네. 자기 입장에서.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그런 의견이니까 경찰에 누군가 그렇게 고발할 수는 있겠죠. 그 고발장 때문에 그 혐의 때문에 입건해서 수사한다. 라는 이 절차상의 문제로 봐주어야지 네. 경찰이 김건희 편을 들어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하다는 거네요. 모든 경찰이 그러지는 않겠죠. 네. 어디든 다 아까 지록이마 말씀하셨지만 네. 그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네. 인간들이 있으니까 경찰 중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계속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 네. 소위 말하는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준비를 해도 정말 부족한 판에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채 양명주 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의 2024년의 대한민국과 맞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누구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는 것, 정치 세력을 뭐 국회의원 마찬가지 뽑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이건 좀 정말 저는 요즘 비참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대한민국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종횡무진에서는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론은 좀 과하다. 이렇게. 나는 왜 사소한 일에 분개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군 예. 주한미군 철수시킨다는 이 거대한 큰일들이 있는데 뭐 김건희 스토킹 혐의나 이런 걸 가지고 사회가 과열돼 있다는 게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 또 법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죠. 자,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이진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진동 기자님 오셨으니까 이 서초의 봄으로 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검찰 관련 취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최근 뉴스버스가 보도했던 검찰의 민간인 사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 24일 날 뉴스버스가 직접 아마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대법원이 디넷 보관 뒤에 별건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걸 보도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검찰이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빌미로 특사경의 디지털 수사 정보, 이 NDPAS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대검의 클라우드망으로 모으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특사경부터 우리 이진동 기자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엔디파스 보도는 디넷 보도에 이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엔디파스 얘기는 뒤에서 하고 특사경은 네. 소위 말하면 이제 경찰이 아닌데 경찰 역할을 부여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전문화돼 있는 분야, 뭐 조세, 금융 이런 분야에 그 경찰 역할을 부여해서 그 일반 경찰과 같이 수사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식품 담속을 나가는 경찰이 있거든요.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걸 바로 특사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업 네. 급여를 실업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타먹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도 그렇죠. 있고요. 노동부에도 있고, 그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노동청에 있고 네. 그렇죠. 자, 특사경이 수집한 내용을 엔디파스에 이제 모아둔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뭐 금융위, 금감원, 고용노동부, 식약처 이게 특사경이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 사실 이런 정보들이 꽤 많을 건데 이걸 검찰에서 가져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고용노동부 네. 특사경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그 폭이 큽니다. 금융위 금감원에는 자본시장 조사단이 있어서 네. 금융 관련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압수수색이라는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최혜병 사건 네.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고용노동부, 식약처 그리고 서울시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나 경기도 행정기관에도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한 42개 정도 특사경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가운데 26개 정도 기관이 지금 이 대검의 엔디파스에 참여하겠다 내지는 참여하고 있고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폭이 크잖아요. 상당히 큰데. 네. 예. 이 특사경들이 근데 아까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권이 있어요. 똑같이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압수된 정보를 대검의 클라우드망에 모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검에서는 이걸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네. 이걸 분석해서 이쪽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전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검이. 이게 처음에 작년에 시연까지 했어요. 공개된 내용에 저희 뉴스버스가 따로 이렇게 숨기는 내용을 찾아낸 건 아니고 네. 시연까지 할 정도로 공개된 내용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디넷 보도를 하다 보니까 디넷을 불법적으로 재활용한 사례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엔디파스라고 해서 이런 엄청난 정보가 대검에 수집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네. 다른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디지털 캐비넷화 할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외부에서 투명하게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라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사실 문제될 만한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휴대전화를 먼저 가지고 오잖아요. 영장에 어떻게 기재를 하죠, 통상은?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영장상에 관련성 있는 정보만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수집하도록 돼 있죠, 돼 있는데 원래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검색어를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파일만 쏙쏙쏙 그 파일만 저장해 가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상주를 하면서 몇 주 상주를 하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체를 떠가지고 옵니다. 근데 영장에는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삭제, 폐기, 뭐 반환할 것. 원래 같으면 그런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상에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불가피한 경우에 전체를 받았을 때는 나머지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판사가 제한을 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려고 하는데 방금 이제 변호사님 네.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가져갈 때는 다 네. 가져가요. 이제 그래서 이 참관 선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해가지고 그걸 추려내야만이 거기서 압수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져가는 게 압수가 아니라 가져가서 참관 하에 선별되잖아요. 이건 관련 있고 없고. 그래서 선별 절차가 끝나면 그게 압수 절차가 끝나는 건데 이 선별 과정에서 당사자는 이 관련성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그 관련성의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수사검사 측에서 뭐 상당히 폭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문제된 것도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 원주시청의 공무원을 국도계획법 위반. 그러니까 인허가 편의적으로 인허가를 내줬다 땅을 쪼개서라고 네. 하면서 이 사람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칙대로라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사실은 불법으로 압수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장상의 명령대로 삭제 폐기했어야 돼요. 근데 네. 그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라 우리 검찰 수사과장하고 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네 하면서 별건 수사로 들어간 거죠. 문제가 될 수가 밖에 없네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네. 또 하나 그 당시에 원주지청의 부장이 이복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금감원장. 예, 예. 그래서 이 수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드라이브한 것도 역시 그때 그 문재인 정부하고 등지면서 뭐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대법원 태도는 명확합니다. 네. 그건 삭제, 폐기하라고 돼 있는 건 돼 있는데 나중에 활용한 것은 이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거다. 그래서 이걸 대검에 보관해 놓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든 피고인이 동의를 하든 다 위법 수집 증거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재판 끝날 때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끝나면 폐기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끝났는지 폐기됐는지 그 확인할 수 방법이 있나요? 그건 없지만 예. 우선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검찰이 자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원본 동일성이라든가 무결성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이 겁니다. 주장하는데 예, 예, 방금 예.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거는 압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거를 자꾸 넣어놓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찰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식의 어떤 논리를 펴는데 사실상 압수영장에서 사건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하라기 때문에 네. 그게 선별해서 그것만 갖고 있어야지 나머지 것까지 들어있는 휴대폰을 통째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든가 딴 데 써버리고. 네. 예. 그러니까 저장, 이 보관 자체가 잘못된 거고 나중에 별건 수사로 활용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불법인 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삭제하고 폐기됐어야 될 거, 그리고 압수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불법인데 그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받아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판사가 알았으면 발부를 안 하는데 네. 판사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불법적으로 저장된 정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봐라,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적법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사가 그거 알고 한 게 아니라 알았다면 발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불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판사가 영장에 모르고 이게 내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실무적으로 뭐 사실 예.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을 한다는데 뭔지 잘 몰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사가요? 근데 예. 저는 이것이 보관하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말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별건 수사를 한다뿐만 아니라 첫째는 이게 정보 보관 이용의 형평성, 네. 평등성이 확보될 수 있냐. 가령 한동훈 전 검사장의 네. 그 이미징 파일 번호 푸는데 실패했지만 그건 보관하고 있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저 그건 없을 생각에는.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이런 디지털 정보의 이용 가능성, 활용 가능성을 아니까 문제된 검사들, 그 청담동에서 술 접대 받은 검사들, 네. 그리고 박영수 전 검사장 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리거나 망치로 깨부수거나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보관하는 정보의 주체 그리고 활용하는 정보에 대해서 누가 형평성 물론 이거 누구 거냐에 따라서 예. 보관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일단 보관하고 있는 이상 유혹을 느끼죠. 네. 예, 별건 수사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캐내는 것도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검사들의 간행을 보면은 네. 그 여자 관계, 뭐 내연 관계를 이용해서 자백을 얻어내기도 하고 휴대전화나 이런 다 예. 있잖아요. 모든 게.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 관해서 회사를 운영하다면 횡령 배임 문제되는 거라서 이거 정치인에게 너는 횡령한 금액은 어쨌든 부의 자금을 만드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거니까요.
이 정치인에게 줬다고 해라. 그럼 우리는 봐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보관하는 자체가 남용의 위험성, 수사권 남용의 문제가 위험성을 야기합니다. 자, 디넷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검찰이 이제 저장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별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진동 기자님 어떻게 이거 알게 된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알기 전에 이제 재밌는 예, 부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시청자들이 제일 네.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사람 걸 갖다가 저장하느냐 이게 제일 그렇죠. 궁금해할 것 지금 같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근데 이제 우리 좀 첨언하면 이 변호사님은 주요 인사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주요 인사가 아니라 주요 정보. 그러니까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 윤상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휴대폰 저장을 일반인이에요. 사건 관계인인데 그 사람 걸 하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 관련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나왔고, 예. 그러니까 그걸 통째 저장했다 그걸 나중에 써먹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주요 인사만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네. 않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반인 가운데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요 정보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더 많겠죠, 좀. 더 많죠. 네.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갖다 나중에 아까 이제 얘기해서 별건 수사로 디지털 캐비처럼 쓰는 거죠. 네. 거기에 무슨 어떤 사생활 아까 뭐 여자 관계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주요 인사에 한정돼 있다. 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어떻게 시드가 그래서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검사로 계셨던 2011년도에 네.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에 대장동 대출건이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 이걸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보도를 맨 먼저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보도가 그 대선 국면에서 그 뉴스타파에서 신앙림 김만배 씨 인터뷰권으로 해서 그때 이제 책값이 오간 게 예.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수사를 하다가 그 여파로 당신들도 그러면 김만배 어떤 지시 내지는 주문하에 이 보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을 제가 받는 과정에서 타파. 포렌식에 참관을 했죠. 네. 예. 그 참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삭제 폐기 확인서 아까 선별 절차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압수합니다. 그리고 삭제 폐기 확인서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 끝났으니까 저는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조금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옥신각신이 좀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절대 동의를 못 한다. 끝났는데 이걸 왜 또 업로드 하냐? 그러면 선별 절차라는 이 과정은 왜 했냐? 아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말릴 방법 없으니 제가 의견을 남기겠다라고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보여준 게 이제 수사 지휘서예요. 수사 지휘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서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라고 따지니까 검사한테 물어보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완강하게 이제 예. 얘기를 하니까 근데 가면서 그 수사지휘서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그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놨고 아하. 이걸 나온 뒤에 이제 좀 추가 취재를 해서 이걸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야, 뭐 하시는 말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장충기 네. 삼성미전실 실장의 핸드폰도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검사들이 활용하는데 삼성 변호사조차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신 이 시대에 참 근데 발견할 수가 없는 게 예. 보통은 변호사들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 폐기 확인서에 사인하면 그냥 가는 거죠 뭐. 변호사가 그거 야 진짜로 폐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그래도 하지는 않잖아요.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캐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 저는 그거보다도 이거를 왜 삭제 폐기 확인서 분명히 사인까지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서버에다 저장하느냐 이 부분이 이상한 거죠. 자, 처음으로 돌아 대법원 판결 좀 보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 이게 별건 수사 위법하다 판결문에 지금 명시가 되는 상황인데 자, 뉴스버스에서 단독 보도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건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네, 이건 당연히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이렇게 예규에다까지 규정을 해서 예. 이걸 해온 게 저는 너무 의아해요. 아하. 예, 이상하다. 검사들은 또 법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처벌 규정이 상당히 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하게 봅니다. 금지 행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뭐 1억 원 이하, 10년 이하 징역까지 이렇게 중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뭐냐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 취득, 관리 이게 이제 영장에 의하지 안 하고 나머지 정보를 취득해서 관리하는 거 이게 부정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권한 없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됐기 때문에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 없이 이거를 대검 서버에 네. 그 수사검사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예요. 근데 이 검사가 권한 없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압수한 거니까 권한 없이 대검 서버에다가 저장하도록 넘겨준 거 그렇죠. 이거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위반 거죠.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법원 사건의 배경으로 묻힌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 주십시오. 일단은 그때 그 원주시 공무원 네. 내 핸드폰을 이미징을 떠서 전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쏙쏙 뭐 곶감처럼 빼먹은 것인데요. 네. 결국은 타겟은 누구였냐면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원모 시장이었습니다. 아,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공무원의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한 수사과장 뭐 사무과장이 이렇게 같이 피고인이 된 사건인데 예. 하나는 뉴스에서도 잘 안 나온 사건이지만 원주시의 한 사업가가 자살을 합니다. 아, 여기서 극단 선택하군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원주지청에 불려가서 이런 건으로 압박을 받다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법원에서. 네. 그런데 별건으로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아하. 그때 그 절망감은 나는 이 검찰의 사슬에서 구속에서 영원히 못 풀려나는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공포감을 자살을 해요. 예, 이런 그 묻힌 사건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언제든지 내 정보가 또 다시 돌아서 언젠가 다 영장이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공포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금방 이제 예. 얘기한 대로 첨언해서 얘기하면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대법원 판례 갖고 이렇게 그것만 갖고 썼지만 이 그 뒷배경에는 저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복현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네. 특수사 검사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검사인데 그 전에 장충기 문자도 장충기 문자를 나중에 그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사건에 이용이 되잖아요. 네. 재활용이 되는데 예, 예. 그때도 이복현 이 특수사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 관련이 돼 있는데 하나의 특수사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관의 이 별건 사건으로 갔지만 그 전에 이제 수사는 아마 아까 원주시장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 그 실세 정치인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수사하려고 물 밑에서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안 났지만 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찰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거죠? 검찰이 그 국정농단에서 문광부의 그 문화인들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리가 예고 만들어서 집행하는 건 적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예규니까. 집중 관리 검사 대상에 대한 예규가 있죠. 그런데 네. 그걸로 관리하는 대사는 받은 검사는 누구냐? 이문정 검사가 유일해요. 아. 음주운전 몇 번 하고 비행이 있는 검사도 거기에 오르지 않았는데 아하. 그래서 너네들이 하면 불법이고 우리가 예규 만들어서 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헌법보다 위에 있죠. 네. 대법원 판결보다 위에 있어요. 대검 예규가 검찰 예규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상위법이 헌법, 법률, 뭐 대통령령 되는데, 뭐 시행규칙 이렇게 가야 알고 있는데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규, 대검 예규, 헌법이죠. 검찰총장 지시가 더 중요하다. 상에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상반 특검법 지금 처리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도 급물살 좀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 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유재원 법무관리가 뭐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공수처 좀 짚어주시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소권이 없는 이상 결실을 맺기는 힘들고 죄송하지만 공수처가 일단은
아, 우리 나름 수사 열심히 했다라는 밑작업 정도를 하는 게 아닐까. 아. 그 정도 의미밖에 저는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어떤 의미 있는 결론 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군요. 인원도 너무 작고 그 예. 많은 정보를 다 이제 검토하고 분석하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부르고 그런 인력 자체도 인력 그리고 수사 능력 그리고 막아줄 방패막이 있는 공수처장 지금 신임 뭐 다시 새로 오시게 됐는데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가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이대한 어떻게 부장관에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네. 공수처가 이제 이게 지금 특검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특검법 당연히 처리되고 그 다음에 거부권 될 걸로 보이고 하지만 또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특검 수순으로 간다고 지금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갈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특검 가가지고 이 공수처에서 이미 고발이 돼 있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나오면 예. 안 됐다는 게 나오면 공수처 입장에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할 만큼은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그 정도에서 그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원 법무관리관 통화를 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또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두 차례 정도 열 몇 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좀 달리 진행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진술을 바꾼다든지. 글쎄요. 일단은 대질 신문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이 네.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질신문이요. 네, 유재훈 관리관은 통화는 한 건 맞다. 근데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전 국방부 장관은 기록 회수하는 건 나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지 않았냐 모른다 돌아와 보니 와 있더라라고 했는데 유재현 관리관은 국회에서 장관 지시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질 조사를 하면 굉장히 재미난 풍경이 벌어지겠다는 엇갈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 사건의 어떤 유통 과정에 네. 있는 상당히 중간 중간에 과정에 딱 있는 있는 사람 같아요. 핵심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유재훈 관리관을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예. 했는데 여기를 조사해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를 또 조사하고 이 말을 맞춰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빨리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게 유재훈 관리관이 무슨 자백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통화한 것도 나오고 경북경찰청에 통화한 것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쪼는데 지금 추궁을 하는데 네.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수처의 몫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이 안 맞는 부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그 밑에 이제 경북경찰청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네. 이런 사람 주변 조사를 다 해서 맞춰야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김계한 사령관이 나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그냥 넌지시 내가 알아먹고 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이 국방 관련 일로 이렇게 진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 얘기했죠. 예. 했는데 사실은 그 김정민 변호사가 이 일을 그럼 국방 일로 이렇게 진노한 적 그러면 항상 대통령 옆에서 국방 관련 일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 사실 임기훈 비서관하고 김계한 사령관 통화 내역이 딱 그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기록 찾아오던 8월 2일 날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행정관, 경찰관에서 파견돼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국수본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록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경찰관, 국수본, 경찰청, 경북경찰청 이렇게 라인이 돌아가고 네. 또 이시원, 유재은 관리관 또 이렇게 세 번의 이런 우연이 아닌 거죠. 필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공수처장이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오동훈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두 번 뵌 적은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아는 정도지 뭐 자세히 이렇게 모르는데 판사 출신이라 알고 굉장히 점잖은 분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동훈 변호사가 수사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3개월 동안 공수처장을 공석으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5월 2일 날 민주당에서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예.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검법 좀 두고 봅시다. 공수처 수사를 봅시다라고 하려는 명분을 삼은 거예요. 명분이다 이거는. 그렇죠. 네.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해놓고 특검법이 의결되면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의 어떤 자락을 깔았다. 이게 지금 공수처장 임명이 지금 내포돼 있는 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 아닌 판사 출신의 조금 아마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진욱 처장도 판사 판사 출신이었으니까요. 출신이긴 근데 한데요. 뭐 사실 이제 공수처장은 수사력보다는 뭐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방패막이 네.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을 해올 때 결기 있게 이제 차단시키는 거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대부분 판사님들이 그렇게 좀 벽면 선생 이쪽 타입이 네. 가깝지 막 공격성이 있게 막 가단성이 있게 내가 세지 못하다 네, 이런 그런 말씀인가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합리적이긴 하겠지만 예. 그런 용기와 결단력은 있을까 저는 의문은 있게 되고요. 역시 저도 그 이준정 기자님께 동의하는 것은 일단 검사 출신을 내세우면 너무 속보이니까 일단 여기서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무슨 설레발을 치느냐 공수처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수사하고 있다 보여주기도 하고 최상병 특검 또 더 나아가서 검사 아니지 않느냐 판사 출신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좀 하려고 명분 축적하기 위해서 지명한 거다. 청문회 통과 가능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 전에 오동훈 지금 변호사하고 이명순 국민의힘 추천이고요. 예, 이명순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이명순 변호사야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목 모임에서 우검의 출신이라는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지금 오동훈 변호사가 올라갔으니 오히려 지금 올라간 두 분 중에서는 더 낫다고 봐야 돼요. 그나마 둘 중에 네, 낫다고 봐야 되는데 예. 판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사력이 있다 없다 지금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역량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고 이제 청문회를 또 보면 알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 검증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력이라든지 어떤 네. 그 검증 때문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이준동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는 시간이죠.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의원입니다. 아, 예, 김진애 전 의원. 네. 네네. 항상 저는 계속 의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근데 바깥에 있으니까 원 외무는요, 네. 진짜 아무 데서나 다 의원인 척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른바 전지적 참견 시점이 예,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김민석 의원하고 저희 인터뷰했었는데 가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속을 새기냐고. 아, 1%. 마지막에 한 98% 네. 이 정도까지도 저거 맞습니다. 하니까는요. 아유, 저기 하는데 또 그렇게 휴 돌린 사람들이 꽤 되죠. 어허. 네. 끝까지 보셨겠네요.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었지 말이죠. 아유. 하여튼 네. 그 얘기 인터뷰 중에도 하긴 했었는데, 네. 김민석 의원은 원내대표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쎄 지난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어디서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네. 열심히 저는 원내대표 선거운동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아하. 좀. 예. 그래서 당연히 나가실 줄 알았는데 네. 아마 아직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전에요? 원내대표. 예, 근데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득표율이 높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이번에가 아마 박찬대 후보로 네.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민심이 정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불출마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독으로 아마 박찬대 의원의 이제 가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 보여요. 아.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경우에나 경선이라는 게 있는 거는 굉장히 아.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될 사람도 네. 자기들의 그 의지와 자기네들의 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경선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박주민 의원도 또 저 김민석 의원도 뭐 철회를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석연치는 않아요. 석연치 않다. 네. 저는 하여튼 경선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선을 또 해야 다음에 또 그럼요. 딴 사람 그 상황을 예, 봐가지고 예. 그렇게 또 그 그 다음 맞는 것 후보를 같습니다. 예. 네,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원내대표. 그럼요. 예. 자, 오늘 오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회동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결단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의제 협상이 안 되다가 오늘 영수회담 이 성사된 부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저기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 하락을 막게 한 거. 네. 뭐 이거는 잘하신 거고 네. 국민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 것도 잘하신 거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사전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네. 그냥 뭐 저 의제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로 정해진 것도 네. 뭐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타이밍도 괜찮다. 네, 타이밍 그려면 원래 사실 지난주에 했었어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너무 여기서부터 늦어지면은 네. 서로 간에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괜찮은 거니까 두 분 다 이 기회를 실망시키지 않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국민들이 약간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크게 실효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실효성이 합니다.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거는요, 사실 대통령에게만 사실 조금 뭐 기회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심을 좀 네. 회복할 수 있는. 사실 야당으로서는 좀 거대 야당으로서는 사실 거기 특별히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이렇게 뭐 타협해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좀 적성을 끌어내는 의미는 있겠으나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하면은 네. 그 대통령한테 좋은 거지 야당한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하는 거,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정부와 그리고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려우니까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대통령이 잘 살려야 되는데 글쎄 대통령은 마음이 딴 데 가 계시기 때문에 딴 데가 있다고요? 딴 데 저는요. 네.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신 걸 거예요. 첫 번째가 지지율 폭락 막은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총리 그렇죠. 지원을 받아 동의 받아야 하고 나면 되니까요. 동의를 받아야 예. 되니까 그걸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좀 가게끔 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한 게 두 번째.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은근히 저기를 뭐 하려고 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상당히 불순하게 보이는 거기도 불순한 하나. 뭐죠? 불순하게도 보일 수 있는 게 예? 뭐냐면 자꾸 보수 언론 중심에서 독대 얘기가 자꾸 나와요. 네. 독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독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령 이재명 조국처럼 네. 상호 신뢰관계가 확실할 때는 독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저분들이 그러면 그거 보고도 우리는 마음이 좀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그동안도 대통령께서는 뭐 피의자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만나면은 무슨 뭐 사법 뭐에 대한 협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게 딴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괜히 독대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협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비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독대라는 걸 은근히 이렇게 끌어가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하.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석자들이 지금 벌써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배석자들은 당연히 정해졌죠. 그러니까 비서실장, 실장, 그 정책실장, 뭐, 예. 그다음에 홍보실장의 대변인, 그렇죠. 대변인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번이 그게 이제 사전 의제가 없다 보니까 네. 사전 의제가 있으면 사실은 미리 다 조율하고 만나고 그렇죠. 나서 독담하고 나서 공동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자 나와서 딴 얘기하면 네. 그것도 이제 또 불신을 더 키우는 게 될 텐데 근데 저는 이거를 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아. 저는 지금의 이번에 영수회담의 예. 시간의 편은 대통령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주도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지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야당 대표 말이 더 많이 신뢰성을 또 높일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드는 거라든가 뭐 이러는 건 아니고 아예 솔직 담백하게 네. 협조를 구할 건 확실히 구하고 근데 이제 협조를 구한다고 하시더라도 대통령이 가령 총리를 뭐 특별하게 총리 후보를 거명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네. 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민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협상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얘기를 또 어떤 의제를 꺼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솔직 담백하시면 됩니다. 이번 다 이제- 얘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네. 총선의 민심의 심판이라고 아. 하는 의미가 뭔가. 예.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이거는 이제 경제와 민생 경제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민심이 이렇게 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네. 또 뭐 영부인 얘기는 안 꺼낼 겁니다만은 하여튼 특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저는 전달하실 거라고 봐요. 다 하실 네. 것이다. 네. 시간이 이제 2시인데 1시간 정도 잡고 있다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조금은 뭐 느리겠죠.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근데 뭐 대통령이 뭐 60분 동안 59분을 얘기하신다는 분이니까 네.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 뭐 한 3분을 얘기하더라도 똑부러지게 전달하는 능력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으니까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게 있을 겁니다. 네. 자, 요것도 화제가 되는 얘기 좀 해보면요. 박정훈 대령의 모친이 인터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자, 본인이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공소 취소 안 하면 안 된다. 또 무죄가 나오면 또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놔야 된다. 이런 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간절함은 확실하게 뭐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이제 의아하게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공소를 취하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네. 그거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미 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네. 여기서 만약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공소 취하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고요. 다만 어머님으로서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취하는 태도에서는 저렇게 마뜩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준석 네. 대표 너무 좀 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제 특검은 특검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박정훈 대령에 네. 대한 지금 재판에서 거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밝혀줘야 될 거는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제 이럴 거 거기서 만약 유죄가 나오는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시원 비서관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오늘 네. 공수처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법무관에 네.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심각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 그 판결이 나더라도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갑자기 취소시켜요? 그럼 여튼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구서 재판은 그런 겁니까? 뭐 제가 군 판사를 해서 그렇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글쎄요. 하여튼 뭐 이게 그만큼 심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 끊을 수는 없다는 게 네네. 예, 이제껏 왔는데 특검을 글쎄요. 하든 어떻게 하든 네. 공수 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지금 증거가 다 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영수회담에 이 얘기도 좀 할까요? 아니 특검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하겠죠. 최상병 예.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이건 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이거를 5월 2일 날 네. 이거를 하게끔 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많으나 그래서 이건 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전향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대통령께. 오.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케이를 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무슨 뭐 민생 지원금 이걸 가지고 뭐 밀당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로 가면은 저는 그건 아주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거라고 어려울 봐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상당히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거를 열어주고 있는 거다. 대통령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저는 이게 뭐냐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 아니, 근데 이제 걱정은 되죠. 걱정됩니까? 이런 게 예.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나 이른바 감추고 싶은 쪽은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추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 5월 2일 날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만약 여기서도 거부권이 발의되고 네. 제2에서 또 부결되고 그러면은 이제 6월달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또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구성하고 국회의장 원구성도 해야 되고, 예. 거기서 시간을 또 이제 루스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7월달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언제 또 특검 지명하고 뭐 운운하면 7월달에 넘어가면은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예. 그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보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사하는 게좀 어려워졌다. 증거물들이 예. 자꾸 이제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것 같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뒤를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 보이니까. 지금 이제 임시국회인데요. 그건데 문제가 김진표 의장이 4일 날 해외 순방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2일 본회의가 민주당 뜻대로 가능할까 임시회? 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외 순방합니까? 아유 뭐 정말. 어디 가신대요? 나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하여튼 우리 해외 뭐 순방 이거 일정이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 글쎄 오늘 한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혹시나. 근데 뭐 예. 김진표 국회의장으로서도 네. 이것까지 안 하면은 되게 야당 뭐 엄청나게 욕먹을 것 같은데. 혼날 거다,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임시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저는 하시는군요. 봅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금요일 날 양당 원내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아마 지금 추대로 좀 되는 모양새인데 두 당 원내대표 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박찬대 네. 단일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대승한 당이니까 대승한 당에는 대세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세로 가는 거가 뭐 그거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박찬대 후보가 상당히 네. 사실 최고위원 하면서 신망을 많이 쌓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 수완도 좋고 그다음에 사교력도 있고 정책 능력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대패한 정당에서 대표한 국민의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패한 정당에서는 사실은 예. 후보군이 경쟁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 사람이 이제 보통 경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마치 또 대세처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석연치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럴 때 하는 게 일종의 비상 원내대표식으로 나오면 이제 말이 괜찮은데 예. 그게 아니라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이철규 더군다나 의원입니다. 이철규 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예. 그때 뭔가 해가지고 인사 뭔가 해가지고 그때 뭐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계속 그 드롭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드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인사영입위원장이라는 맞죠. 거 감투 쳐가지고 예. 또 이번에 22대 국회를 또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패하고 또 음.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이 3세번째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해요? 또 모질라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더구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통령의 찐윤이라는 거 저기 한 이후에 이른바 초기 원조 네. 친윤들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친윤이잖아요. 찐윤이라고 요새. 네네. 요새 표현하긴 찐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국민적인 신망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 전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분인데 네. 이번에 근데 이제 그만큼 저는 이제 이런 게 실망스럽다는 거죠. 이제 대패를 했다는 건 대통령이 이제 물론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당이 그쵸. 또 실패한 예. 거죠. 거기에 또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인사영입위원장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는 정진석 위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또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친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하고 예. 그러면 이건 뭐냐 당에 대한 그립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다 며칠 전엔 이른바 낙선자들을 다 모은 네. 것도 아니고 의원들만 모았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낙선자들 다 모은 줄 알았어요. 낙선한 의원들. 네. 그리고 낙선자를 모았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왔을까? 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낙선자를 하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같이 오찬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낙선한 국회의원들만 모았잖아요. 그건 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 막아라. 그거 아니에요. 표단속입니까 그러면? 표단속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데 당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특검법에 대한 표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지난번에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도 예. 현역 불패라는 얘기가 나온 게 표단속하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또 친윤으로 나온다는 이철규 위원장도 그거를 도와줬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니까 이거 당의 미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안에 국민의힘 이번에 당선자도 있고 네.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까?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말 국힘은 그렇습니까? 이상한 거라. 아니 도대체 캐비넷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 아니면 새로 떨어질 떡고물들이 얼마나 뭐가 있느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 뭐 거론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래서는 안 되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친윤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친윤을 내세우는 이유는 뭔가가 국회를 네. 딱 자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언짢죠.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얘기를 좀 했고요. 원내대표는 좀 조용한데 추대 방식이니까. 근데 국회의장 선거전은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제 저는 경선 좋아요. 아, 경선 아까도 좋아하시니까? 얘기했지만.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다선에 네. 연장자를 갖다가 보통은 추대하는 거로 네. 가면은 당연히 추미애 의원이. 의원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추미애 의원은 너무 추상 같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분들이 경선에 나오고 그러는 건데 경선 뭐 하는 거는 좋고요. 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경륜 있고 괜찮은 분들이에요. 네. 저는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좋아하고 조정식 의원도 좋아하고 또 누가 나온다. 그 정도. 한 분이 더 있었던 거, 네 분이었던 정성호. 거. 네, 정성. 예. 네. 정성. 근데 이제 이런 조정식, 거예요. 정성호, 우원식. 네, 저는 예. 하여튼 친명팔이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예전부터 인정하는 사람인데 예. 정치권에서 특히 자리해야 하는데 뭐 친명 운운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좀 독립적인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세력에서는 좀 독립적인 사람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오소리티가 좀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권위가 좀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좀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왜냐하면 국가서열 2위입니다. 의전서열 더군다나 2위입니다. 의전서열 2위인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신뢰가 상당히 낮은 이런 데서 국회의장이 좀 버텨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22대 국회에서 네. 박병석 의장님이나 혹은 김진표. 김진표 의장님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호감도 강하고 또 비호감도 강합니다. 근데 비호감이 강한 사람이 보통 줏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좀 추상 같은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전혀 투표권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투표를 하죠. 의원들 앞에 저는 이럴 때 추미애 의원이 여기서 잘 웃으시더라고요. 예. 나가셔서 추미애 의원이 네. 그 추로 얼마나 국회의장으로 균형추 역할을 잘하시는지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정말 낭중지추처럼 뚫고 나오는 능력도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추추추레인처럼 돌파력도 있는 분인지 네. 제가 얼마나 추상 같은 이런 모습으로 국민한테 의지가 될 수 있는지 네. 그걸 설득하는 거는 추미애 후보가 하셔야지. 추네요. 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민주주의,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네. 꼭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냥 건투를 기원합니다. 다른 알겠습니다. 후보도 열심히 하십시오. 딴 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고량주로 해프도 풀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주 뭐 이거야말로 굿 타이밍이죠. 아, 좋았다. 아주 제대로 타이밍을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언젠가 예. 6월 전에는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22대 개원 전에는. 근데 이제 요새가 딱 좋아요. 대통령은 막 이것저것 미루고 안 한다, 뭐 한다, 의제하다, 뭐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국민들 지지해 죽겠는데 딱 그거 저기 하시고 네. 이거 이제 영수회담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딱 바로 만나는 조국 거. 대표 만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른바 이재명 후보 지지파와 그 조국 대표 지지파는 또 싸워요. 항상 싸웁니다. 댓글도 막 많이 싸웁니다.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예. 또 싸움을 부추기고 하는데, 그거 싸우는 것도 정치의 일부분이니까 그거 다 좋은데, 그게 네. 이제 지금 조금, 불거지려고 그러는 판에 딱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오늘 양쪽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또 네. 욕먹을 얘기를 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분 사이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명확하다. 네.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저는 지난번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보수 언론들이 갈라치기 하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네. 기사 나가고 그럴 예. 때 딱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보도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보면은 서로 간에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신뢰 관계 위에 두 분의 관계를 제가 뭐라고 하면 정말 좋은 파트너이자 또 좋은 라이벌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라이벌 그러면 벌써 라이벌? 다 대선 주자 운운하면서 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이게 아니고요. 예. 정치 지도자는요. 파트너이면서 라이벌이 되는 사람을 가지는 게 이게 천복이에요. 아, 복이다 그게.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동안 이렇게 그런 분을 주변에서 그렇게 갖지를 못했어요. 네, 라이벌은 없었어요. 있었지만 예, 예. 사실 이렇게 파트너가 될 만큼의 이게 잘 없었는데 조국 대표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 나타나서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물론 조국 대표도 잘하죠. 좋습니다. 두 분 관계. 두 분 관계. 자,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1호로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조금 신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모든 특검 다 싫어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네. 쪽에서 한동훈 특검은 받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어요. 소문처럼. 그게 한동훈 왜냐하면- 특검만, 네. 한동훈 특검만.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밟아야 되는데 내가 밟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특검에서 밟아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네. 저는 지금은 한동훈 특검의 타임이 아니다. 지금은 최상병 특검, 최상병. 김건희 특검, 예. 또 이채양명주의 예. 특검. 이때의 지금 시절이지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특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먹잇감을 주는 거거든요. 언론이나 또 이런 거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21대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 한참 있던 거 아시죠? 그렇죠. 했었죠. 네, 했었는데 작년 말쯤에. 근데 왜 작년이 아니라 고재작년. 네. 왜 그랬느냐 하면 탄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 괜히 한동훈만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근데 아니다. 그리고 뭐 그건 어차피 6월 달에 예.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될 텐데 지금 그걸 1호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그 공약은 내셨으나 맞습니다. 그게 네. 그거를 꼭 하셔야 될지는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가 되지 않나? 끝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어떡합니까? 나옵니까 전당대회? 열심히 치받았고 나야지. 아. 저는 정치한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박수를 칩니다. 네.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치받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걸로 아니 봐야 뭐 됩니까? 아하.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실속은 나중에 차리더라도요. 네. 일단 명분은 명확하게 하는 건 필요할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오히려 한동훈 특검법 같은 거를 발의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의 탄압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여당이나 혹은 용산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듯한 이런 게 나오면은 한동훈은 오히려 머리 뚫고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정치인으로 크려고 그러면은 지금 철저히 짓밟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라리 짓밟히고 네? 그걸 뚫고 그럼요. 나와야 된다. 근데 짓밟힐 때도 네. 공식적인 매너는 좀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혜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평론가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지난달 31일 타임지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냐는 질문에 나는 왜 우리가 부유한 나라를 보호해 주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서 제대로 된 비용을 좀 지불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워낙 과장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만 명 아니지 않나요? 네, 지금 28,500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 저기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니요. 돈 주고 있어요. 저희 1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 부담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처음 집권을 할 당시에도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국이 그때 저희가 부담하고 있던 돈의 한 5배, 6배 정도를 난리가 났었어요.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올려달라 해가지고 결국 협상이 계속 안 돼서 중지돼 있다가 그 당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주한미군과 관련해가지고 그 기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급여 못 받았어요. 돈이 없어서. 맞아요. 돈이 없어서. 네, 급여를 못 받고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겨우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뭐 이분이야 나토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 집권기 때도 계속 이제
분담금 제대로 안 내면 우리 보호 안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유세 과정에서 이번에도 너네 분담금 제대로 안 내면은 우리가 러시아가 너네 침공해도 보호 안 해줄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거기에 이제 한국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일단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한 4배 정도 부르잖아요. 4배, 예. 돈 또 그러면 달라고. 군인 숫자를 3만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가격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딜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제 웃긴 거 뭐냐면 한국에서는 지금 좀 약간 친트들 있잖아요. 네. 여기는 한국인데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좀 약간 뭐 물론 한국한테 이득이나 손해가 있겠죠. 누가 당선되는가. 근데 네. 마치 국내에서 대선을 치르듯이 나 트럼프 변이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 하는 좀 약간 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자체만 좀 웃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우리는 트럼프 현상을 분석을 했을 때 예. 모든 면에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은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올리겠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의회도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의회도 셉니다.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네. 미국은 매년 이 국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방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법안을 통과를 시키거든요. 이제 거기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네. 예, 그리고 공화당의 주류가 친 트럼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미 나토에서는 회원국들 중심으로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분담금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지금 예.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둔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동아시아 안보 위기가 고조됐다고. 근데 이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안보 위기, 긴장 고조감을 낮추게 되면은 사실 주한미군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미군이 주축이 돼서 결국 주한미군은 밑에 부록처럼 들어가서는 정말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을 견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그 비중이 더 커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한미군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조건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이렇게 한정시켜 보기보다는 도대체 미국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저희도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친 트럼프를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는 한국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한국 분들이 아마 국제뉴스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들어서서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 들어섰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높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 엇박자,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쪽이 이제 좀 진보 정부면 미국은 보수 정부고 예. 엇갈렸던 것 같아요. 민주당, 공화당이 엇갈렸던 느낌이 지금 드는데 와, 우리 알파고 말대로 그래요. 필요하다면 우리 병력 줄이자, 돈도 줄이자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많이 줄이면 안 되고 적당히. 예. 아니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제 보기에는 트럼프는 거기 있는 군인들을 빼고 싶은데 안 빼려면 돈 주라는 거 아니고 아마 한국 정도는 아마 공화당 애들도 왜냐면 지금 미국이
우리는 세계 경찰 버릇으로 너무 많이 했다. 이걸 덜 하자고 하는 라인하고 아니야 세계 경찰 버릇을 해야 돼 네. 하는 라인이 지금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는 우리는 세계 경찰 노릇하지 말자고 네. 하는 라인의 대표자인데요. 그렇죠. 근데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도 중국 정도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발을 빼도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도 동아시아에서는 발을 그렇게 쉽지 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공격이 들어간다면 아마 중국 쪽이 더 그렇겠죠. 예민하거든요. 아마도. 예. 그리고 일본한테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일본한테는 전혀 얘기하죠. 네. 일본도 지금 주한미군 많은데요. 한 더 6만 많은데. 명인가 5만 더 명 많아요. 넘죠. 예. 근데 일본한테 그 말이 왔는데 그럼 한국한테 그걸 하는 이유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일진 형님들이 와서 야 그 초코파이 맛있지? 어이 혼자 먹으면 돼? 던져. 네, 같이 먹자. 형한테 줘야지. 형들 일단 맛을 보고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본 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지난 10년간 방위비 계속 증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기고 있. 그런 이 것도 표현이 있군요. 좀 그런데요. 네. 예. 저희 국내 총생산 GDP 2% 수준으로 몇 년까지 올리겠습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과 발맞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니거든요. 네.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지배 야욕을 버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보통 국가로의 꿈을 밑바닥에 깔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일본이 무장을 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거고 우리가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이용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한테도 방위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강경하게 이런 방위비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진심인지 표 때문에 하는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분이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을 진심이다. 해요. 예. 저 기업가네 기업가 진짜. 예, 이야. 이 사람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트럼프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유럽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반응이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야 이거 우리 진짜 돈을 올려야 줘야 돼. 되나? 이러면서 방위비? 실제로 올린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 군대를 만들자고 해서 그렇죠. 유럽 방위군. 프랑스도 이걸 기회 아니야? 그러면 유럽의 형이 나요. 어차피 영국이 지금 유럽 연합을 탈퇴했잖아요. 탈퇴 나갔으니까 이유 나갔으니까. 그리고 뭐 독일도 이제 전범 국가하고 이제 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도 이제 리조또나 아니면 마카로니 먹으니까 너무 좀 약간 바쁘고 그럼 네. 내가 남았지. 프랑스가 있으니까. 네, 네. 프랑스냐 우리는 지금 유럽 연합의 군대를 만들지 미국이 형 네. 노릇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지금 그 얼마 전에 마크론이 가서 푸틴한테 협박을 했잖아요. 야 어디서 가져오면 내가 개입할 거야. 물론 뭐 푸틴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거는 다 오늘날에 이렇게 프랑스가 그동안 이렇게 항상 로man틱한 남자 모습으로 보여줬다가 갑자기 좀 약간 수컷 남자 모습으로 보여주는 네. 이유는 아마 그때 트럼프가 찔려서 그래요.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뭔가 급변하게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조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미국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반전 지금 시위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국이 지금 동부, 서부, 미국 대학 캠퍼스 전역에 들풀처럼 시위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서만 3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즈에서 전했고요. 네. 일단은 평론가님께서 이 상황 지금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난달 17일에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크지 않았어요. 그냥 몇몇 네. 학생이 텐트를 쳐놓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 컬럼비아대 총장이 하원에 불려나간 겁니다. 불려나가서 아니 캠퍼스 내에서 공화당 그러니까 좀 보수 성향, 네.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 이거 반유대주의 구호 나오는데 이거 내버려 둘 거냐? 왜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그치니까 총장이 제대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진짜 더 화가 난 거예요. 예. 총장이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정치계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위를 우리는 반전 시위인데 반유대주의 시위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총장이 동참을 했다는 거에 아하. 분노를 하면서 예. 이제 이 시위가 좀 커지려고 하니까 콜롬비아대 총장이 경찰을 불러들이면서 108명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미국 다른 대학 학생들이 캠퍼스가 경찰에 의해서 짓밟혔다. 그리고 총장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내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분노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위가 점점 확산이 됐는데 다른 대학 총장들 역시도 경찰이 협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1,200명이 넘었다 체포된 학생들이 또는 미 전역에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더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 대에서는 퇴학 처분 내리겠다, 정학 처분 내리겠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학생들이 기숙사도 이용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의료보험 혜택 사라지면 굉장히 힘들지 끝입니다.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정말 미국에서 큰일 아프면 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플 수도 아프면- 없어요. 참아야 그렇습니다. 돼요. 함부로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대학 측에서 학생들을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미국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아니 그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냐 또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냐.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죠. 여기에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또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기업들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돈을 받아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 끊어라. 그리고 입장 밝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네. 거죠. 이게 막 제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전에 예전에 반전 시위하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에 이렇게 미국 전역에 이 많은 대학에서 뭐 서부, 동부, 남부 대학 유수한 대학에서 이런 경우 없었고 1,200명 정도 이렇게 체포됐다는 것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우리 되겠죠. 지금 대학교 시위만 보고 있는데 어제도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지 아니면 통과된 중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법안이요? 하원은 통과했어요. 어떤 법안? 아니 다른 다른 이게 법안? 다른 거. 예.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빌라도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 예, 지금은 예.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유태인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지정됐어요. 예. 그래서 친이스라엘 사상가들도 예를 이스라엘 지지하는 유태인 사상가들은 야 이거 너무 지나치다. 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면 예수님 어쩌다가 죽으신 거예요? 네. 누가 가서 거자질 할 거 아니에요 로마 네. 제국에다가. 예.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 하마스가 먼저 친 거잖아요 이번 네. 사태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좋아. 처음에는 하마스 친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항상 선제 공격을 이스라엘에 했었는데 그쵸. 그럼 하마스가 이번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싹쓸이하자. 근데 여론이 이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는 여론이 많이 변한 거예요. 아무리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결과를 보거든요. 네. 결과 무슨 일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바뀐 건데 근데 위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이제 인지 못하니까 조금만이라도 팔레스타인이랑 관련된 지지 발언이나 아니면 행동이 있으면 거기를 너무 심하게 때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반자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약간 미국의 어르신들이 상황을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먼저 팔레스타인이 때렸으면 하마스 쪽에서 때렸는데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생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 싹쓸이하자. 근데 이미 기울어졌어요. 약간 이쪽으로. 기득권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하신 그 윗분들을 생각하고 대학생들 생각하고 다르다는 많이 거예요. 다르죠.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부분을 그렇죠. 주목하고 크게 있는 거예요.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1968년에도 콜롬비아 대에서 시위가 반전 맞습니다. 시위가 촉발을 베트남 해서 전쟁. 예.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그 당시 대선까지 영향을 맞습니다. 줬단 말이죠. 자.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좀 실시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 촉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사실 그럼 대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할까? SNS라는 게 있다는 SNS가 거예요. 있네요. 예.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마스 측에서도 네. SNS 활용 엄청나게 합니다. 예, 뭐 예. 이스라엘은 기득권 세력을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성 언론들을 통해서 친이스라엘 여론을 조성을 한다면은 하마스 쪽에서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 이용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방 언론들은 거의 다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노린 게 뭐냐면 SNS라는 SNS. 거예요. 그러면 청년층이 SNS를 실시간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여성들이,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게 레거시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보다 훨씬 크게 와닿는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이냐 봤더니 글로벌 정의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정의가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네. 벌어지고 있는데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들이 각국의 정부들이 획기적인 대책 방안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왜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라고 정부를 향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상 기후 현상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기후 변화라는 게 나한테 굳이 와닿지도 않는데 왜 정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우리 지구를 보호해야 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지금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젊은이 대학생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 지금 이 시위들이 유럽에도 보졌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몇 개국도 이미 좀 약간 진보 좌익 이제 정권을 넘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라파 공격하는 거 입장 그대로 네타냐후는 총리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시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라파 지금 네. 공격을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내부에 지금 본인의 이제 총리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3명 들어와 있는 극우 장관들이 너 공격 안 하면은 하마스하고 휴전만 해봐. 그러면 우리는 연정에서 탈퇴해서 내 총리 아하, 자리 잃게 할 거야라고 대놓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또는 실제로 정말 지상작전을 할 것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네타냐후는 지금 미국의 압박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건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 발부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건 네타냐후를 압박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하기만 해봐 이거 반유대주의야 이러고 뭐만 하면 반유대주의라고 네. 난리를 쳐요. 마치 금기어 너 반유대주의 딱 프레임 씌워놓으면 얼음 땡 하기 전에는 못 움직이는 너 반유대주의자 예전에 아니야. 공산당 그렇습니다. 얘기하듯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미국한테 네타냐후가 이거 ICC 체포영장 나한테 발부 안 되게 너네 힘써줘야 되는 네. 거 아니야? 이러고 아니 내부적으로. 미국이 거기서 달퇴 있어요. 아 미국이요. 네, 네. ICC 미국은 회원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회원국이 아니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러시아도 회원국이 아니지만 푸틴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했기 발부했잖아요. 때문에 브릭스 정상회담 안 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못 가잖아요. 그렇죠. 회원국인 라마포사 나라 못 가요. 대통령이 먼저 방문해가지고 형님 이번 정상회담 안 하시면 네. 또 안 될까요? 우리 예. 지금 회원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배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라파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는 진짜 찐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할 진심은 아닐 수 예.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아. 그 말을 하는데 예. 동시에도 이스라엘 이제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이 네. 너무 열심히 이집트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하마스랑 만나고 있고 네. 지금 결과가 이제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온 일을 모르긴 하지만 이제 또 내부 소식 등에 따르자면 라파 공격이 사실은 2번이나 딜레이 됐어요. 네.
물론 지금 아예 공격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규모 정도는 좀 하고 교전들이 있긴 있고, 있는데 예. 좀 약간 본격적인 공격을 안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2번이나 나타냐후가 지금 딜레이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협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살짝 좀 약간 하마스도 좀 약간 발을 좀 약간 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 하마스한테 또 압박을 하려고 그 말을 하는지도 물음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확실한 거 뭐냐면 미국이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이번 사태가.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내 학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일단 트럼프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나오지 않았으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정상화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사우디는 모든 발을 뺐어요. 네. 사우디에서 이스라엘이란 정상화를 하려고 배치됐던 외교관들은 다 숙종을 했거든요. 네. 사우디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진짜 제일 우리가 원했던 거 뭐냐면 중동에서 우리의 찐 동맹국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외교 정상화인데 둘이 딱 붙여놓으면 미국이 정말 편할 건데. 그렇죠. 미국이 중동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동양에다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타냐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어. 너 빨리 하마스랑 예전에 93년 때 뭐죠 오슬로 협정을 하듯이 걔네들이 뭘 하고 네. 다음에 우리는 너한테 사우디 중심으로 파키스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나라로 승인 안 한 국가는 꽤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 사우디처럼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는 사람 그 국가들이 많아요.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 중에 많은 예. 국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예, 있군요. 이스라엘한테는 너는 97년 국경으로 팔레스타인을 건국시키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면 우리도 너를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네. 이스라엘을 그 나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빨리 이걸 좀 약간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중동에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타냐후도 오케이 제가 전쟁에 들어왔을 때 머릿속에 있었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네. 또 다른 공을 내가 세우면 유권자들을 제가 좀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그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하. 내부 소식통을 들으니까 하마스도 이스라엘 측도 왠지 거의 90% 정도는 서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왜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마스 측에서는 카이로로 네. 협상 대표단 보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양측 다 이 전쟁을 더 끌고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하마스도 힘들어. 네, 맞아요. 하마스도 자칫 잘못하면은 영구 휴전을 지금 정도에서 그나마 해버리면은 네. 하마스가 존립 근거라든지 또는 지지세를 높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길어져서 더 가면? 민간인이 더 살상을 당하게 되면 하마스의 본인들도 존립 존립 없어질 수 위기가 있다. 닥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 세계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공정이나 정의 관념을 갖고 싸우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80년대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2024년도에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네. 좀 더 놀랍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